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6번째 이야기.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를 갑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오늘은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쉔브룬 궁전과 벨베데레 궁전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호텔 레나스 웨스트에서 제공한 조식을 먹습니다. 레나스 웨스트의 조식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소박했습니다. 동유럽 쪽은 피망 재배가 굉장히 활발해서 가는 곳마다 피망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소 부실한 아침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숙소인 레나스 웨스트 호텔에서부터 쉔브룬 궁전까지는 4.8마일 10분이 소요됩니다.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스트리아의 쉔브룬 궁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궁전 앞에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기 시작합니다. 쉔브룬 궁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18세기 중엽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쉔브룬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18세기 중엽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궁 안에는 무려 1441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45개라고 합니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고요. 50만 평에 이르는 대지와 궁궐은 한 시절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품격과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코코 형식으로 지어진 쉔브룬 궁전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 왕국의 베르사유 궁전에 비견되는 궁전을 갖고 싶다는 야심으로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건물 외장의 노란색 도료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좋아한 색깔로 현재는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우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준비가 없이 왔구나. 내가 가는 곳이 어디고 그곳이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전혀 아무 조사도 없이 왔던 것에 대한 후회가 이때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과 보는 것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했었더라면 보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정말 좋은 여행이 됐을 건데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18세기 중반부터 큰 무도회나 축하 연회가 열렸던 만창회장인 그레이트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한쪽엔 높은 창문과 크리스탈 거울, 또 다른 한쪽엔 금색과 흰색의 벽장식, 그리고 천정엔 프레스코와 멋진 샹들리에, 이 모든 게 결합해서 현존하는 가장 멋진 로코코 기념물로 기록됩니다. 천정의 프레스코화는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번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겹겹이 쌓이고 얽힌 지역인데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어떤 상황과 배경을 말하는지 전혀 이해됨이 없이 그저 이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저 들여다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현재 서 있는 방의 용도나 의미, 그리고 그림 속 인물들과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그 당시의 생활상을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그저 거기에서 그칠 뿐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며 방을 옮기면서 이것이 패키지 여행의 한계일까 아니면 나의 준비 부족 때문이었을까 뒤집어 봅니다. 만일 내가 이곳 비엔나를 다시 오게 된다면 또 쉔브룬 궁전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궁전 내부 구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면서 내가 선 방의 명칭과 용도 그리고 그 안의 전시물과 가구들 그리고 이 방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숨결과도 맞닿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작품 속 많은 수의 군중이 초대된 연회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밀하게 그려진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묘사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아크릴판으로 보호되고 있는 화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이 꼬마가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던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합니다. 쇤브룬 궁에는 다양한 종류의 티켓 또는 투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투어는 가장 짧은 시간 투어했던 스테이트 아파트먼트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투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임페리얼 투어 또는 그랜드 투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마리아 테레지아 가이드 투어 또는 프란츠 조셉 가이드 투어 또는 시시 투어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투어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어폰만 준비하면 여행 책자를 받아서 정말 유익한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쇤브룬 궁전은 30분 단위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내부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데 우리는 운 좋게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날 갈 수 있었고요. 그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쇤브룬 궁전의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쇤브룬 궁의 아름다운 내부는 물론 바깥에 아름답게 꾸며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정원과 미로, 동물원 등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밖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쇤브룬 궁전에서부터 벨베데레 궁전까지는 3.9마일 17분 이동합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벨베데레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전망을 의미하는 이태리어라고 합니다. 이 벨베데레 궁전은 1697년 사보이의 왕자 오이겐에 의해 부지가 매입되었고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바로크 양식의 거장에 의해 건축이 의뢰되어 1714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716년에 하궁이 완성이 되고 1723년에 상궁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752년 마리아 테레지아가 매입을 하여서 처음으로 벨베데레라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실회화 전시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벨베데레 궁전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박물관으로 전환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오랜 시간 후인 2008년에 완전히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벨베데레 궁전은 구스타프 클림프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예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납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의 그 첫 시작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에서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작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시장에서 저의 시선을 가장 잡아 끌었던 것은 1894년에 그려진 마리 브루니그의 초상화였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여인의 초상화가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려져 있던지 정말 사람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마리 브루니그의 초상화는 흰 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여인의 초상화와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전시되고 진열되어 있어서 이 두 작품의 계획된 진열의 의도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에서 드디어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을 만납니다. 우리는 가이드를 통해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 및 재료, 작가에 대한 설명, 작품의 시대적 상황, 흐름, 그리고 동시대 작가 간의 영향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등을 듣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왼쪽에서 보았을 때 또는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 작품에 표현된 패브릭의 질감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작품 관람의 방법을 보며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뮤지엄 중 현대미술관을 갔었을 때 그 수많은 작품들을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림만 보고 왔었던 순간이 생각나면서 이제는 다시 도슨트의 설명을 듣거나 또는 박물관 측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 제대로 된 전시를 한번 관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벨베데레 궁전에는 클림트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잘려진 남자의 머리를 들고 반나차의 모습으로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디트, 프리지아 레이들러의 초상화, 그리고 1918년 뇌졸중과 스페인 독감으로 죽음을 맞기 전 미완의 작품으로 남은 더 브라이드, 또한 인물화뿐만 아니라 플라워링 파피스, 선플라워 등과 같은 자연을 담은 작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벨베데레 궁전에서 반 고흐의 작품과 모네의 작품 또한 만나봤습니다. 동유럽 패키지 여행 중 하나였던 벨베데레 궁전 투어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제게 남긴 여운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동안 미술과는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세계가 궁금해졌고 도슨트라는 직업 세계 또한 궁금해졌고 이제는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내서 스미소니안 현대미술관을 다시 찾아 제대로 된 관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마지막으로 벨베데레를 떠나면서 왜 오스트리아가 그토록 모차르트와 구스타프 클림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또 왜 쉔브런 궁전과 벨베데레 궁전을 꼭 방문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할애된 비엔나의 아쉬운 궁전 투어였지만 다시 비엔나를 오게 된다면 하는 작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투어였습니다. 자,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합니다. 1837년부터 운영된 이 식당에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닭구이인 호이리게라고 하는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리 세팅된 테이블에 브로콜리가 조금 들어간 크림 스프가 서빙되고 오스트리아식의 구워진 닭과 햄과 소세지, 그리고 절인 양배추와 오이 피클, 껍질째 구운 감자, 이렇게 호이리게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식 닭구이가 서빙되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중에 오스트리아의 청소차도 봅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죠? 오스트리아의 랜드마크인 슈테판 대성당까지는 2.5마일 14분이 걸립니다. 역시나 슈테판 대성당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당으로서 로마네스크 및 고딕 양식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은 또 얼마나 화려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들어갔는데 우리가 체코 프라하에서 보았던 성 비투스 성당에 비해서는 매우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았으며 다소 엄숙하고 실내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했던 금장식이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정 프레스코화 등은 전혀 없었고 성당 내부 실내는 매우 어두침침했고 이곳 슈테판 성당은 기도를 드리기에 세계에서 가장 엄숙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밖에 비가 예고된 날씨라 더욱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프라하 비투스 대성당의 화려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소박하고 치장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대성당 정중앙 상단에 보이는 로제 문양도 그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모차르트의 화려한 결혼식과 초라한 장례식이 함께 거행된 곳 슈테판 대성당. 이 성당의 지하에는 역대 황제들의 장기를 비롯해 흑사병으로 사망한 2,000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지하무덤 카타콤베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슈테판 대성당. 이곳은 높이 137m의 남쪽 탑과 첨탑, 그리고 청색과 금색의 벽돌 23만 장으로 정교하게 만든 모자이크 지붕이 유명합니다.
슈테판 대성당을 나와 북측 탑 쪽으로 돌아 나가 봅니다. 그곳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종 푸메린이 있다고 하네요. 슈테판 대성당을 둘러보고 나오니 하늘이 꾸물꾸물하여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말들도 비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었고,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비엔나의 운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번 동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나 동행했던 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로 피신해서 따뜻한 차와 고구마 튀김을 먹으며 밖에서 주룩주룩 내리는 비엔나의 비를 바라봅니다. 이곳은 원래 햄버거로 유명한 가게인데 점심에 닭 튀긴 것을 먹었던 터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일행 중 다른 분은 비엔나 커피와 디저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비엔나에 비가 내립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비엔나 시내 투어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자유시간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렸던 비라 정말 온전히 비도 즐기고 비엔나의 운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엔나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는 124마일 2시간 14분을 이동하여 그라츠의 아카키코 식당으로 향합니다. 한국을 떠난 이후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맛있는 불고기 백반을 먹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라츠의 아카키코 식당에서 불고기 백반 참 맛있었습니다. 아카키코에서 그라츠 그린룸스 호텔까지는 3.2마일 13분 이동합니다. 우리는 내일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베니아로 국경을 넘어 블레드 성으로 갑니다. 슬로베니아 블레드 성을 가기 위한 숙소였지만 이 숙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그린 컬러의 인테리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었고, 방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주 좋은 그린 향의 향초 냄새가 났었어요. 아주 심플했지만 잘 정리된 침구와 인테리어, 그리고 그린인 이 숙소에서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블레드 성에 갑니다. 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7번째 이야기, 슬로베니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개의 띵블을 샀는데 첫 번째 산 거는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명이 적혀 있고 그 위에는 오스트리아 국장이에요. 문장, 가문의 문장과 같은 건데 오스트리아 국장이 위에 인쇄가 되어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자랑, 모차르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대표 도시 비엔나, 그리고 그 위에는 오스트리아 국기,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았던 호헨잘스부르크 성에서도 봤고 슈테판 성당에서도 왔었던 마차, 그리고 벨베데레 궁전 보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 왕비는 CC예요. 엘리자베트 캐서린,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띵블을 샀고요. 또 하나는 구스타프 클림프의 키스가 새겨져 있는 띵블을 하나 또 샀습니다. 이 구스타프 클림프는 정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정말 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비엔나를 생각하면 벨베데라의 클림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혼자 떠나는 패키지 여행 6번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 여행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